어느 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가의 입에서 조용한 경고가 흘러나왔다.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의 3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장도 공포 마케팅도 아니었다. 그는 늘 그래왔듯 숫자와 구조를 보고 이야기했다.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버티고 있고 유동성은 팬데믹 이전으로 빠르게 되돌아가고 있다. 중앙은행이 풀어놓았던 돈은 다시 회수되고 시장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비틀거린다. 겉으로 보이는 주가 지수는 여전히 견조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균열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 나스닥 100과 S&P 500은 지난 10여 년간 정답처럼 여겨졌다. 기술 혁신, 글로벌 자본, 달러 패권이 결합된 이 지수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더 강해졌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고금리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재편, 그리고 국가 부채의 폭증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체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구간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는다. 이번에도 결국 오르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머스크의 경고가 의미하는 것은 폭락의 예언이 아니다. 살아남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같은 자산을 들고 있어도 어떤 구조로, 어떤 속도로, 어떤 통화와 어떤 계좌에 담아두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앞으로의 3년은 수익률 경쟁이 아니라 생존 전략의 경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다큐멘터리는 바로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따라가려 한다. 위기의 징후는 언제나 조용히 나타난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진짜 신호는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숫자의 미세한 변화 속에 숨어 있다. 먼저 금리다. 기준금리는 단순히 대출 이자를 결정하는 숫자가 아니다. 이는 경제 전체의 혈압과 같다. 현재의 고금리 환경은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긴축 국면에 가깝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쉽게 금리를 내릴 수 없고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기업과 가계의 부담은 누적된다. 다음은 유동성이다. 팬데믹 시기 풀렸던 막대한 자금은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으로 흘러들어가 가격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다. 양적 긴축이라는 이름으로 돈은 서서히 빨려 들어가고 있다. 시중에 돈은 현금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미래의 성장을 담보로 움직이던 자산들이다. 나스닥 100처럼 성장 기대가 높은 지수일수록 유동성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환율 역시 중요한 신호다. 달러 강세는 단순히 외환 시장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글로벌 자본이 위험을 피하고 있다는 의미다. 달러로 자금이 몰릴수록 신흥국 통화는 약세를 보이고 이는 다시 물가 상승과 금리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흐름이 동시에 나타날 때 경제는 겉보기보다 훨씬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문제는 이 징후들이 개별적으로 보일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신호들이 한 방향으로 정렬되기 시작할 때 위기는 이미 문 앞까지 와 있는 경우가 많다. 경제 충격은 한 번에 폭발하지 않는다. 그것은 일정한 경로를 따라 서서히 전이된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금융시장이다. 금리가 오르면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기업의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이 높아진다. 이 단순한 공식 하나만으로도 주가의 기준점은 낮아진다. 특히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큰 기업일수록 충격은 더 크다. 나스닥 100이 고금리 환경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다. 다음 단계는 신용시장이다. 기업의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면 신용 스프레드는 벌어지고 CDS 프리미엄이 상승한다. 이는 아직 파산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다. 금융기관은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자금은 점점 안전한 곳으로만 흐른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은 먼저 숨이 막힌다. 마지막으로 실물 경제가 흔들린다. 투자가 줄고 고용이 둔화되며 소비는 위축된다. 이때 사람들은 비로소 위기를 체감한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와 물가는 오르고 자산 가격은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는다. 경제 충격의 본질은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일상의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지는 데 있다. 외식 횟수를 줄이고 주택 구입을 미루고
노후 계획을 다시 계산하게 되는 순간 금융의 문제는 개인의 삶으로 완전히 스며든다. 이러한 충격의 전이는 과거 여러 나라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됐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급격한 자본 유출과 환율 폭등을 동시에 겪었다. 달러가 마르자 기업들은 외화 부채를 감당하지 못했고 건실해 보이던 회사들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졌다. 그보다 앞서 아르헨티나는 고정 환율을 유지한 채 재정 적자를 방치하다가 통화 신뢰를 잃었고 국민의 예금은 순식간에 인출 제한에 묶였다. 그리스는 저금리 유로화의 보호막 속에서 부채를 키웠지만 금리가 오르자 국가 자체가 신용을 잃었다. 터키와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또 다른 방향을 보여준다. 통화 가치가 급락하자 물가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고 사람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실물 자산이나 외화로 바꾸는데 급급해졌다. 공통점은 명확하다. 위기는 언제나 금융지표에서 시작해 통화 신뢰의 붕괴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지는 극단적으로 줄어들었다. 이 나라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높은 수익률을 쫓은 이들이 아니라 자산의 구조와 통화의 방향을 먼저 바꾼 사람들이었다. 과거의 사례는 경고한다. 위기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예외 없이 가혹하다는 사실을 이제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보자. 글로벌 충격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금융시장은 해외 자본의 흐름에 민감하다. 달러가 강해질수록 원화는 압박을 받는다. 환율 상승은 곧바로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생활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 가격, 식료품 가격, 공공요금까지 서서히 오르면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은 눈에 띄게 약해진다. 부동산 시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금리가 높은 상태가 장기화되면 주택담보대출 부담은 가계의 숨통을 조인다.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버티거나 하락한다. 자산 가격이 더 이상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가 되지 않는 구간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의 유입과 이탈이 반복되며 변동성이 커진다. 특히 글로벌 지수에 연동된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개인 투자자는 이유를 알기도 전에 손실을 체감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심리다. 과거에는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는 믿음이 통했지만 이제는 기다림 자체가 비용이 된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이자와 물가는 상승하고 자산의 회복은 불확실해진다.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현실은 단순한 경기 사이클의 하강이 아니라 개인이 감당해야 할 선택의 무게가 급격히 커지는 국면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아무 전략 없이 시장에 노출되는 것은 방향 없는 배를 거센 조류에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국면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언제나 양면성을 가진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금리 인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다. 금리를 성급히 낮추면 환율이 급등하고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1997년과 같은 외환 불안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민감한 지점이다. 반대로 금리를 오래 유지할수록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정책의 선택지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비용을 동반한다. 정부 역시 재정정책을 통해 완충장치를 마련하려 하지만 이미 국가 부채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리면 단기적인 숨통은 트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용도와 금리에 부담을 준다. 결국 정책은 위기를 제거하기보다 속도를 늦추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중앙은행과 정부의 메시지는 시장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관리 가능하다는 말이 반복될수록 시장은 안도하지만 동시에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는다. 과거의 사례가 보여주듯 정책은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어도 개인의 자산을 대신 지켜주지는 않는다. 이 지점에서부터 선택의 책임은 다시 개인에게 돌아온다. 정책의 방향을 맹신하기보다 그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3년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된다. 이제 개인의 생존 전략을 이야기할 차례다. 이 시기의 핵심은 무엇을 더 벌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잃지 않을 것인가에 가깝다. 첫 번째는 구조다. 같은 나스닥 100과 S&P 500을 보유하더라도
어떤 계좌에 담겨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과세가 즉시 발생하는 구조인지, 과세가 이연되는 구조인지, 환율 변동이 자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수익률 1%부터 2%까지보다 중요한 것은 세금과 비용으로 새어나가는 고정 손실을 줄이는 일이다. 두 번째는 속도와 분할이다. 앞으로의 3년은 한 번의 결단으로 승부가 나는 시간이 아니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자산을 나눠 진입하고 나눠 관리하는 방식이 심리적 재정적 방어력을 높여준다. 현금을 전혀 들고 있지 않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움켜쥐는 극단은 모두 위험하다. 유동성은 수익을 내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위기를 버티기 위한 산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세 번째는 통화에 대한 인식이다. 원화 자산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특정 국가의 정책과 경기 흐름에 전부를 맡기는 선택이 된다. 달러 자산을 일정 부분 보유하는 것은 수익을 노리는 행위라기보다 선택지를 유지하기 위한 보험에 가깝다. 이 전략은 단기적인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위기의 국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피하게 해준다. 개인의 생존 전략이란 결국 다음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만큼 오래 버티는 설계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단순하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움직여야 하는가? 시장은 언제나 회복해왔고 기술은 결국 진보해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위치에 남아 있었던 적은 없다. 어떤 이들은 위기를 통과하며 자산의 구조를 단단히 바꿨고 어떤 이들은 같은 자산을 쥔 채 방향만 믿고 기다리다 선택지를 잃었다. 차이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해석과 준비의 깊이에서 갈렸다. 일론 머스크의 경고는 특정 지수를 피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다. 빠르게 불을 늘리던 시기에서 실수를 최소화하며 다음 국면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나스닥 100과 S&P 500은 여전히 중요한 자산이지만 더 이상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구조로, 어떤 비중으로 접근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한다. 앞으로의 3년은 조용할 수도, 거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남는다는 사실이다. 경제는 우리에게 답을 직접 말해주지 않는다. 대신 금리, 환율, 유동성 같은 신호를 통해 방향을 암시할 뿐이다. 그 신호를 읽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이 다큐멘터리가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다. 위기는 피할 수 없어도 무방비로 맞을 필요는 없다는 것. 지금의 선택이 다음 3년 뒤의 일상을 조용히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생존 전략은 추상적인 태도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결국 모든 판단은 숫자로 돌아온다.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실질 금리는 플러스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현금을 빌려 쓰는 비용이 과거보다 훨씬 비싸졌다는 뜻이며 레버리지에 의존하던 투자 방식이 구조적으로 불리해졌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유동성 지표를 보면 글로벌 M2 증가율은 둔화되었고 일부 국가는 이미 감소 국면에 들어섰다. 돈이 늘어나지 않는 환경에서 자산 가격이 과거처럼 쉽게 상승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위험한 가정이다. 환율 역시 개인의 자산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원화 약세 국면에서는 해외 자산의 원화 기준 가치는 방어되지만 반대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심리적 부담은 커진다. 이때 중요한 것은 환율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환율이 변해도 감당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두는 일이다. 특정 환율 구간에서만 견딜 수 있는 포트폴리오는 결국 한계에 부딪힌다. 이러한 숫자들이 말해주는 공통된 메시지는 분명하다. 앞으로의 시장은 친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처럼 유동성이 모든 실수를 덮어주던 시기는 끝나가고 있다. 이 환경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더 영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순하고 견고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숫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착각에 빠진다. 생존 전략을 이야기하면 곧바로 무언가를 팔아야 하나, 전부 현금으로 바꿔야 하나라는 질문으로 흐른다. 그러나 위기의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극단이다. 과거 위기 국면을 돌아보면 전부를 정리한 사람과
전부를 그대로 유지한 사람 모두 큰 후회를 남겼다. 핵심은 방향이 아니라 비중과 순서였다. 나스닥 100과 S&P 500 같은 지수 자산은 장기적으로 여전히 경쟁력을 가진다. 문제는 이 자산이 단기간에 어떤 경로를 거칠 수 있는가다.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같은 자산이라도 매수 시점과 관리 방식에 따라 체감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 한 번에 모든 판단을 끝내려 하기보다 시간에 분산된 의사결정이 필요해진다. 이는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판단 실수를 줄이기 위한 장치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생활과 투자 사이의 균형이다. 자산의 등락이 곧바로 삶의 안정성을 흔들기 시작하면 어떤 전략도 오래 유지될 수 없다.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 예상치 못한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완충 장치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 그래야만 시장의 변동을 위협이 아닌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앞으로의 3년은 투자 실력보다 생활 구조가 자산을 지켜주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과거의 위기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IMF의 외환위기 당시 많은 가게가 공통적으로 겪었던 문제는 자산의 손실 그 자체보다 갑작스럽게 사라진 선택지였다. 외환이 막히고 대출이 끊기고 직장이 불안해지자 이전에는 가능했던 결정들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았다. 집을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었고 주식을 정리하고 싶어도 가격이 급락해 손을 댈 수 없었다. 위기의 본질은 손실이 아니라 유동성의 소멸이었다. 현재의 글로벌 환경 역시 그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다. 신용은 선별적으로만 공급되고 위험 자산에 대한 인내심은 빠르게 줄어든다. 이때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자산을 장기 투자라는 이름으로 묶어두는 것도 반대로 지나치게 단기 변동에 집착하는 것도 모두 위험하다. 자산의 일부는 시간을 견디고 일부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나눠져 있어야 한다. 앞으로의 3년은 명확한 상승 추세보다 잦은 흔들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시장을 이기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장과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 사람들이다. 자신의 자산이 어떤 상황에서 취약해지는지를 이해하고 그 취약점이 한 번에 터지지 않도록 구조를 나누는 것, 그것이 위기 국면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어다. 결국 이 이야기는 예측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나스닥 100이 오를지 S&P 500이 더 강할지에 대한 답을 미리 맞히는 사람은 없다. 일론 머스크의 경고 역시 방향을 단정짓기 위한 말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신호에 가깝다. 금리, 환율, 유동성, 그리고 국가의 부채 구조는 이미 과거와 다른 국면에 들어섰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끝나지 않고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선택을 시험할 것이다. 위기의 시대의 가장 위험한 태도는 이번에도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과 어차피 끝났다는 체념이다. 그 사이에는 준비라는 선택지가 있다. 자산의 구조를 점검하고 과도한 기대와 과도한 공포를 동시에 내려놓으며 다음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남겨두는 일이다. 이것은 공격적인 투자 전략이 아니라 삶을 지키기 위한 설계에 가깝다. 앞으로의 3년은 모두에게 같은 결과를 주지 않을 것이다. 같은 시장, 같은 지수를 바라보면서도 누군가는 흔들림 속에서 버텨낼 것이고 누군가는 선택지를 잃은 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차이는 정보가 아니라 준비의 깊이에서 나온다. 이 다큐멘터리가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분명하다. 위기는 언제나 반복되지만 대비한 사람에게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 된다. 지금의 판단과 구조가 3년 뒤 당신의 일상을 조용히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3년은 갑작스러운 붕괴나 요란한 헤드라인으로 시작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변화는 더 높은 이자 부담, 느려지는 성장, 줄어드는 유동성, 그리고 점점 무거워지는 선택들 속에서 조용히 다가올 것입니다. 시장은 계속 움직일 것입니다. 기술은 멈추지 않고 발전할 것입니다. 나스닥 100과 S&P 500 역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를 쉽게 느끼게 했던 규칙들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유동성이 모든 실수를 덮어주던 시대가 아닙니다.
속도보다 구조가 중요해졌고 예측보다 생존이 더 중요한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미래를 정확히 맞힐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지가 줄어드는 순간에도 움직일 수 있는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역사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위기는 모두에게 똑같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려낼 뿐입니다. 그 차이는 결코 운이 아닙니다. 오직 준비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 자산을 어떤 구조로 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유연성을 남겨두고 있는지가 3년 뒤 여러분의 일상을 조용히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의 사이클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클을 무방비로 맞을지 아니면 준비된 상태로 맞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의 몫입니다.